안녕하세요. 개인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법원에서 2019년도 개인 파산 통계 산출 결과를 정리한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뭔가 좀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 제가 어제 2018년 거는 어제 올려드렸죠. 그냥 쭉 볼 수 있게끔 한번 이제 백뮤직을 깔고 부금만 깔고 올려드렸는데, 오늘 한번 2019년도는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는 좀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통계를 내는 게, 저도 이제 통계라면은 참 파산해서 제 개인 이번 달에 이제 제가 3,000개를 돌파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뭐 한가 사례집도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편집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 각 재산별로 뭐가 많이 환가가 되는지, 개수는 어떤지, 추이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비율은 어떤지, 나이는 어떤지 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구글에서 하는 것도 이 유튜브도 파산은 거의 40세 이상만 관심을 갖죠. 10대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45세에서 55세가 거의 한 3-40%, 55세에서 65세가 거의 한 4-50%,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한 7%, 30대는 한 4-5%, 거의 비슷해요. 파산자 그거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개인 파산 도산과 관련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성은 있죠. 통계라는 게 그냥 통계만 보기 위한 통계는 의미가 없죠. 통계를 마련해서 그 통계에서 뭔가 정보를, 뭔가 시사점, 정책의 시사점을 마련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죠.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뭐 이렇게 했다. 특히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서 선임되죠. 지금 보고서도 2018년부터는 이폼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해설하는 거 있죠. 옛날 그 한글로 한 거 말고요. 요즘 그게 이제 다 이폼입니다. 인터넷 전자메일처럼 돼 있죠.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쏘면은 법원 전자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판사는 그걸 클릭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파탄의 일은 파탄 원인과 시기를 산출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쓰게 돼 있죠. 쓸 때 일단 뭐 대충 쓰는 분도 있고 잘 정확히 쓰는 분도 있지만, 관제인이 비교적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본인은 2019년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2014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채무가 다 찼고 뭐 어떤 사업의 실체라든가 재산의 상태로 봐서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아닌데 본인은 난 2019년도에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탄에 이른 연도와 파산을 신청한 연도, 그러니까 그냥 망하자마자, 동일 연도니까 망하자마자 파산 신청한 거죠. 과감하게 22%, 1년 지난 다음에 17%, 2년 지난 다음에 8%, 3년 지난 다음에 5%,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후에 8%, 6년에서 10년 12%, 11년에 15년 8%, 16년에서 20년에 10%, 21년 이상 5%. 이건 뭘 말하냐면, 사실은 당해나 조금 늦어도 한 1년, 진짜 2년까지는 봐주겠습니다. 2년도 너무 길어요. 사실 최소한 1년 안에 다 파산을 해야 돼요. 망하신 분들은. 그래야지 빨리 제기를 하지, 그 이후에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유해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쵸? 그래서 벌써 보면 1년 안에 한 경우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60%는 다 2년 후에 파산을 신청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인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파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리는 게 중요하죠. 아직까지 60% 이상인 사람들은 꾸물거리고 있구나.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파산 면책을 한들 자기가 무슨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삶이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용직으로 지내요. 건설 일용직으로. 그럼 압류 못하죠. 압류한 정도의 어떤 소득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돈 들여서 뭐 파산을 하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압류가 안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파산 면책을 안 받죠. 그냥 되는 대로, 그렇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삶이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면 안 되죠. 60%는 하여튼 2년 이후에 파탄되고 2년 이후에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들이 60%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거 개선, 이걸 보고 사회적으로 뭐 좀 파산을 좀 빨리 하는 그런 뭐 운동이랄까 어떤 그런 제언을 할 필요가 있죠. 제도도 간소한 이유가 그러죠. 망하면 빨리 들어와라, 면책해주겠다, 특별한 문제가 안 삼으면. 이 비율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동일 연도에 하는 비율이 한 40% 이상 되고 1년 안에 한 비율 다 합치면은 최소한 70% 이상 돼야 됩니다. 70%. 60에서 70%는 돼야지 제대로 파산 면책 제도가 좀 기능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뭐 5년, 10년, 11년 막 이렇게 방치해 갖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탄 원인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중복도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 실패, 사업소득 감소, 이게 가장 크죠. 결국 근로자는 실직, 사업자는 사업 실패, 그 다음에 재해사고, 이혼도 조금 있죠. 의료비 지출 증가, 몸 아프면 뭐 치료비 왕창 들어가죠. 또 치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도 제대로 못하죠. 역으로 기회비용도 200 벌던 거 못 벌고 200 들어가려면 한 달에 마이너스가 400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육비,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열이라는 건 이 파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비라는 것도 이거 낭비가 아니라, 이 생활비라는 게 참 불가역이죠. 어떻게 쉽게 못 줄입니다. 한번 이렇게 지출을 하면은 관성이 되는 게 있어서 잘 못 줄이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관성적인 소비를 그대로 줄이질 못하고 이제 비슷하게 써야 되니까 결국 이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죠.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돌려막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뻥 터지게 되죠. 다음에 투자 실패, 주식 투자 또는 뭐 사기도 많이 당하죠. 사기도 욕심 많은 사람이 당한다 그러지만 참 사기 많죠. 사기.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욕망에 불을 질러서 막 돈 투자하게 하고 돈 빌려받고, 그쵸? 그 다음에 도박, 사치 등 낭비, 이건 뭐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0.52%면은 1000건 중에 10건도 안 되는 얘기죠. 보증채무부담, 보증채무부담도 의외로 많죠.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채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채무자들이 채무 총액 중위값, 이건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이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겁니다. 9,525만원이에요. 1억 조금 안 되죠. 5천만원 이하는 26%, 5천에서 1억은 25%, 1억 초과에서 2억은 20%. 대다수가 50% 이하는 1억 이하죠. 그 다음에 1억 초과도 이제 50% 되는 거죠. 그렇죠? 반이니까. 10억 초과도 뭐 사업 같은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한국의 개인 파산에서는 대략 5천만원 이하가 25%, 4분의 1, 5천에서 1억이 25%,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절반 형성하고 1억에서 2억까지가 20%, 이 합치면 한 70%, 그렇죠? 2억 이하가 70%는 얘기입니다. 과거 도산 신청 경험 있는 비율도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그 다음에 연령대로 보시죠. 20세 이하 뭐 거의 없죠. 그쵸? 1.5% 2% 좀 안됩니다. 29세 이하 29세 이하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 30대 8%,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0대부터 40대는 20%약 19.7%, 50대는 30%, 60대는 거의 40% 육박하죠. 그래서 2, 3, 4 역으로 얘기하면 60세는 이제 가장 정점이죠. 그쵸? 이제 중년, 장노, 중장노, 중년, 장년, 노년, 이거 흐름이라는 게 이때 이미 어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전성기지만 이제 근로자들은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요. 또 항상 실직의 공포. 사업자는 뭐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사업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치킨집 그 페이스북에서 보면 치킨집 그 지도 빨간 거 표시한 거 보면 서울 경기가 엄청나죠.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갖고 밤하늘의 별처럼 수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여성 비율은 54대 45, 거의 뭐 절반. 남성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등 통계는 돈과 같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약 9%, 10%, 2인 이상은 6%, 좋게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는 7.6%, 2인 이상이 직계 존속 있는 경우 3.9%. 그 다음에 이제 사실혼 관계라든가 이런 뭐 형제 이런 경우에는 3.5%.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1인 가족은 59, 60%.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파산되면 나와서 혼자 살죠. 그쵸? 돌아다니는 거고 이것저것, 그쵸? 가족들한테 좀 덜 피해를 주려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끊긴 분도 있고, 이건 어떤 파산 채무자의 어떤 옵션일 가능성이 높죠. 이혼 경험 있는 채무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31%. 그래서 이혼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거의 한 19건 중에 30%면 7, 8명은 이제 이혼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주거 형태 관련해서는 자가가 2.25%, 자가는 이제 경매 중인 것도 자가죠. 임차, 대부분 50% 이상은 임차입니다. 뭐 전월세,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LH공사, SH공사, 뭐 빌라, 아파트, 고시원 아주 다양합니다. 임차는. 무상거주는 이제 타인한테 좀 얹혀 사는 거죠. 진정 무상거주가 있고 부진정 무상거주가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40%. 기타는 이제 뭐 기숙사 아니면 상가 아니면 뭐 진짜 뭐 직권 말소자, 뭐가 있을까? 고시원도 기타는 아니고 기타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6%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가, 임차, 무상거주, 기타 6%면 상당한데.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 임차보증금 중위값이 1,400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으로 이제 1,400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주지를 임차한 채무자들의 월차임 중위값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월수입 관련 채무자의 월수입 중위값은 58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가 77%, 100에서 150이 11.7%, 150에서 200 이하가 6.9%. 거의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채무가 뭐 나이 틀리지만 40대 이후에 일용직에 자기 나이를 초과하는 채무, 40대면 4천만원, 50대면 5천만원, 60대면 6천만원 이상 가지면 사실 갚을 수가 없죠. 거의 뭐 파산 면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 또 부양가족까지 있으면. 채무자 재산 총합계의 중위값은 3,345만원입니다. 이건 이제 보증금뿐만 아니라 뭐 보험 예약 환급금, 뭐 기타 여러 자산을 합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처한 상황에 관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점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우선 월 수입 측면에서 월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은 채무자들이 다수였고요.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아주 예외단 얘기죠. 뭐 누가 와서 파산 채무자들을 자꾸 무슨 은닉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선량한 분들입니다. 거의 98% 거의 1~2% 잡아내려고 관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절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주 관심사로 조사를 하는 거지, 90%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죠.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재산 총합계의 중위값에 비하여 채무 총액의 중위값이 거의 3배에 달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 거의 재산가액에 비하여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담. 월 1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이 전체의 절반이 이상이었음. 파산 시기로부터 파산 신청시까지 기간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이 3년 정도이거나 그 이상인 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의 파탄에 있는 채무자가 하더라도 개인 파산의 신청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죠. 파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제 서류를 많이 줄여줬으니까 문턱도 낮췄죠. 이제 그 효과는 몇 년 후에 이 지금 서울 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게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옛날에는 서류를 몇 개, 50개 띄어, 39개 띄어, 부모 거 띄고 이혼한 마누라 것까지 갖고 온다. 일단 짜증이 나죠. 그걸 다 구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불가능한 게 있고, 또 이거 안 내면 어떠나, 그쵸? 정신적으로 참 피폐된 상황에서 하냐 마냐, 돈도 없고 거기다가. 그럼 이제 이 소송이나 이런 거는 할 때 마음일 때 딱 해야지, 꾸물꾸물 내다 보면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 돈 마련했을 때 좀 100만원 200만원 했을 때 딱 쏘고서 하면 일단 굴러가죠. 그쵸? 삐그덕거리면서도 굴러갑니다. 뭐 돈 먹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장들은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쵸? 그게 이제 당사자가 계속 채찍질을 하죠. 전화하고 어떻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송달이 어떻고, 이거 관제인이 뭐 해놓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연락이 왔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굴러갑니다. 시간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끝나 있어요. 그쵸? 파탄 원인과 관련해서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사업 실패,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투자 실패, 주식 등 사기 피해나 도박, 사치 등 낭비로 인한 거는 아주 소수 사례였다. 그쵸? 대다수는 결국은 우리 경제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근로자하고 사업자, 자영업자 양대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 실패, 그쵸? 실직, 혹은 이제 근로소득 감소, 전직하면서 직장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 줄어들거나, 그쵸? 줄어들죠. 나이가 들면서 또.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쵸? 몇 프로 안 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경제가 붕괴되니까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뭔가 가장이 실직하고, 그 다음에 뭔가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뭔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쵸? 신뢰를 못하고, 내가 또 돈을 못 벌어다 주고 생활비를 못 주고 하다 보면, 통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부부가 위기에 왔으니까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살아보자,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혼하겠나요? 처음엔 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지출도 줄이고, 애들 학원비도 줄이고, 여자도 나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그쵸? 일단 시작을 하고, 또 보험 설계 일, 그쵸?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죠. 실적도 없고, 무슨 설거지 해봐야 한 달에 버는 게 알바 수준이죠. 마트에 나가서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또 자기도 힘든데, 몸도 힘든데 짜증이 나고, 배우자는 여전히
시직된 상태에서, 그쵸? 그런 상태를 한 5, 6개월 지나보면 결국은 정서적으로도 교감도 무너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파탄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기제가. 그리고 파산도 50세에서 59세, 50대, 60대가 정점일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소비가 60세까지는 끊임없는 소비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40대는 애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제 한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에 결혼하면 40대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대부분 성년이 되거나 뭐 대학 가고 좀 빠른 애들이 이제 50대에서 60세 사이에 결혼하는데, 요즘 이제 좀 늦게 하니까 60 넘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어떻습니까? 애들이 계속 소비재죠. 대학 나와도 뭐 제대로 취업이 안 되면 또 계속 용돈 줘야죠. 그쵸? 물론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결혼할 때도 또 뭐 부모가 전세금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쵸? 서울이든 지방이든. 서울에면 또 뭐 전세금 만만치가 않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양가 쪽에서 뭐 전세금 마련해 주려고 또 허리가 휩니다. 허리가 휘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뭐 애 낳으면, 손자 낳으면 또 봐달라. 그쵸? 하여튼 뭐 고생이죠, 계속. 그래서 좀 내가 여력이라도 있으면 딱딱딱딱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율이 얼마나 돼요? 뭐 한 상위 한 30%? 그쵸? 나머지 대다수 한 7, 80% 되는 국민들은 이제 또 허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세, 60세, 그쵸? 65세 연금 받을 시점에 진짜 뭐 망해 있는 거죠. 유일한 집이 만약에 하나다, 다 뽑아 먹혀 있는 거죠. 파탄돼 있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50세에서 60세 이때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소비의 극한이기 때문에, 소비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정점이죠. 이때 그 소비재는 나를 포함한 모든, 나 주변에 있는 배우자도 소비, 자녀들도 소비, 버는 건 나 혼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각자 버는 범위 내에서 딱딱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문제, 그거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이제는. 그죠? 가구에서 어떤 이 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주지 관련하여서는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부산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죠. 부동산을 수요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거주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 보증이 중위값은 1,400만원에 불과하고 월세는 50만원이라 그랬죠. 향후 계획은 뭐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하여튼 이제 유의미한 정보가 있다면은 참조하시고, 그쵸? 뭐 별로 정보 뭐 별거 없다 하면은 뭐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참 유용한 정보 같아. 이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빨리 파산을 안 한 어떤 이 문제, 이걸 정보를 제공을 하니까 빨리 파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 그런 움직임을 좀 푸시하는, 사회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걸음이 이제 올해 14종으로 서류를 대폭 간소한 게, 이게 이제 1년, 2년 정착되고 또 서울만 해봐야 소용이 없죠.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확립이 돼서 대법원 통해서 전국 이제 지방으로 확산이 되면 점점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 통계 냈는데 보면 이건 서울이잖아요. 서울해상법원은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좋은 정책 같아요, 이런 거는. 그쵸? 이런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사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패하고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라. 그래서 그 주기를 좀, 순환 주기를 빨리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부채와 관련해서는 뭐 결국은 어느
특별한 시사점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의 어떤 수준과 관계없이 빨리빨리 파산하는 게 최선이고, 연령별로는 이제 젊은 분들 30세 내지 이분들도 어떤 좀 전향적으로 파산할 분들 좀 빨리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